삼성 이재용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다 맞겠다며 90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본 국민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5만 명을 멈춰 세우겠다고 회장이 직접 나선 이 회사의 진짜 칼은 사측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평범한 소액주주들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못 박아달라며 21일 총파업까지 단 4일. 그런데 노조도 경영진도 한꺼번에 법정에 세운 건 바로 100주, 그러니까 1,500만 원어치 주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시가총액 600조, 매달 여러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까지 묶인 한 회사. 영업이익 300조 가운데 진짜로 흔들리고 있는 건 누구의 지갑인지 끝까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카메라 앞에 직접 섰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다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시가총액 600조짜리 회사 총수의 사과였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댓글창이 거꾸로 끌어오른 거예요. 사과는 노조가 해야지, 주주가 무슨 죄냐. 회장이 머리를 숙일수록 국민이 더 화가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시간을 닷새 앞으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테이블에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협상은 무려 28시간 마라톤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러고는 결국 깨졌습니다. 쟁점은 단 두 줄이었습니다.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제원으로 못 박을 것, 그리고 OPI 상한 50%를 없앨 것.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번 돈의 일정 몫을 미리 직원에게 약속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측은 양보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의 12%를 특별보상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카드였잖아요. 숫자로 보면요, 시장 추정 약 41조 원 규모, 광역시 두 곳의 1년 살림을 통째로 직원 보너스로 쏟아붓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협상은 깨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노조가 원한 건 일회성 41조가 아니라 매년 들어오는 자동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월 21일, 총파업까지 단 4일. 법원 가처분 결정은 5월 13일부터 20일 사이 총파업 직전에 떨어집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기간은 6월 7일까지 꼬박 18일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삼성에 깊이 묶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시장, 경제학에선 이걸 포로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회장은 사과했고 정부는 손을 들었고 협상은 깨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칼에 뽑은 건 사측도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시선을 회사 안으로 돌려보시면 더 기묘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직원 1명을 두고 노동조합이 무려 3개나 서 있는 풍경이거든요. 삼성전자 직원이 약 9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노조가 무려 3개죠. 초기 업노조 7만 3천 명, 전삼노 1만 6천 명, 동행노조 2,400명. 광역시 인구만큼 보인 회사 안에 깃발이 3개 꽂혀 있는 셈입니다. 이 중 초기 업노조는 2024년 2월에 막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인 2026년 4월 30일 과반 노조 지위와 교섭 대표권을 단숨에 가져갑니다. 작은 깃발이 어느 날 가장 큰 깃발이 된 거죠. 2025년 11월에 새 노조가 MOU를 맺고 공동교섭을 시작했지만 이 약속은 5월 들어 산산조각납니다. 전삼노가 사과 공문을 보내고 교섭권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주장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기 업노조 위원장이 직접 일을 벌입니다. 11일에서 13일 사이 중노위 비공개 사후조정회의의 녹취 파일을 본인 손으로 익명방과 기자들에게 풀어버린 겁니다. 녹취 속 위원장의 목소리는 이렇게 흐릅니다. 지금 실적이 200조가 아니라 300조 규모예요. 200조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단,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200조, 300조는 노조 측이 추정한 영업이익 숫자고요. 검증된 수치로 보면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43.6조, 2026년 연간 컨센서스가 약 106조 수준이에요. 노조 숫자는 사실보다 약 3배 부풀려진 가정인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비공개 회의실 약속을 한쪽이 카메라 앞에 그대로 끄집어내면 협상 테이블 자체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약속의 무게를 신뢰자산, 트러스트 캐피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무너지면 돈으로는 다시 사올 수 없는 자본이에요. 그런데 비공개 녹취 공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카드를 뽑은 건 노조도 사측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카드를 뽑은 건 다름 아닌 법원이었습니다. 4월 16일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막아달라는 신청이었어요. 수원지법 민사 31부 신우정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4월 29일에 첫 신문이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렸고요. 결정은 5월 13일에서 20일 사이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총파업 예정일이 5월 21일이에요. 법원의 결정 하루 차이로 파업이 시작되느냐, 멈추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사실상 분단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협상장이 불러가던 그 위로 법원이 칼을 뽑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이 직접 끼어든 순간 노사 둘만의 게임이 아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두고 다투는 걸까요? 핵심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인상이 근로조건이냐 아니면 경영권이냐. 회사 측 주장은 단호합니다. 경영성과금은 사업에서 난 이익을 나누는 돈이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두고 하는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월급을 두고 협상할 때 멈춰서면 그건 법적으로 파업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로 공장을 세우면 그건 위법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슷해 보이는데 법은 둘을 갈라봅니다. 그 한 줄 차이에 5만 명의 손과 600조짜리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짚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진입장벽과 전환 비용이 살벌하게 높은 곳이거든요. 노동력을 다른 사람으로 갈아 끼우는 비용이 다른 산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한 번 공장이 멈추면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법원이 그 무게까지 저울에 올려놓고 본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일본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일본 도요타는 1950년대에 적자 한복판에서 큰 파업 충돌을 겪었어요. 그 뒤로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합의가 굳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경영권을 흔드는 파업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직원도 같이 끝난다는 인식이 70년 가까이 쌓인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합의가 깔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구도 일본에선 협상 테이블 위에서 끝나고 한국에선 결국 법원 문 앞까지 가는 겁니다. 자, 다시 가처분으로 돌아와 봅시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한쪽은 바로 항고에 들어갈 분위기예요. 결정 한 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원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는 21년 만에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카드가 무엇이냐? 바로 긴급주정권입니다. 정부가 21년 동안 책상 서랍에 묶어두고 있던 카드예요. 시작 신호는 5월 14일이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SNS에 직접 입장문을 올리거든요. 그 한 줄이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공장이 하루 멈추면 1조 원, 웨이퍼가 전량 손상되면 최대 100조 원, 그리고 협력업체 1,700곳이 직접 피해를 본다고 못 박은 거죠. 이 1,700곳,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한국식으로 환산하면 광역시 하나의 일자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림입니다. 한 회사의 파업이 도시 하나의 가계부를 전부 흔드는 수준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긴급조정권이 도대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노동조합법 76조의 근거를 둔 제도예요. 노동부 장관이 발동 버튼을 누르면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가 강제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곧장 열리고요. 사실상 정부가 협상잔을 직접 떠맡는 구조죠. 그런데 이런 무거운 카드가 한국 역사에서 발동된 적은 단 4번뿐입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지금의 HJ중공업이에요. 그 다음이 1993년 현대자동차였고요. 마지막은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었습니다. 그 뒤로 21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뽑힌 적이 없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조도, 정부도, 법원도 다 움직였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통장이 흔들리는 건 그 누구도 자세히 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혁력사 1,700곳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그 비용이 조용히 떠넘겨지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5월 15일, 이번에는 회사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 그리고 노태문, 김용관, 한진만, 박용인 사장, DS 사장단 5명이 평택의 노조 사무실에 동시에 등판했어요. 사장 5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한국 기업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6일, 이재용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직접 선다는 건요, 이게 더 이상 한 회사의 임금 협상이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사태가 넘어갔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가처분도, 긴급조정권 검토도, 회장의 사과까지도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고요. 그런데 정작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도착할 청구서는 그 누구도 한국식 숫자로 풀어주지 않잖아요. 결국 모든 답은 한 가지 숫자에 있었습니다. 300조. 결국 모든 답은 한 가지 숫자에 있었습니다. 300조. 그런데 이 300조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위원장 입에서 나온 그 숫자는 노조 측이 추정한 영업이익이고요. 사측은 200조도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였어요. 그런데 2026년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분기 한 분기만 57조 2천억. 1년 전 같은 분기 대비 755%가 뛰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이 무서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3조 7천억으로 1년 전에 48배가 넘게 늘었어요. 한 분기에 그 직전 해 1년치 이익을 통째로 벌어버린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시장이 보는 2026년 연간 컨센서스가 약 106조 원. 공격적인 증권사 전망은 367조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2026년에 정말 영업이익 300조가 났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그 300조가 평범한 1주짜리 소액주주 손에 닿기까지 5번이나 깎여 나갑니다. 채널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300조가 세는 5단계. 1단계, 법인세 25%가 국세청으로 들어갑니다. 약 75조가 빠져요. 300조에서 225조가 남습니다. 광역시 5곳을 합친 1년 살림을 통째로 떼다 바치는 셈이에요. 2단계, 법정준비금과 이익잉여금입니다. 만일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둬야 하는 돈이거든요. 약 50조가 또 빠집니다. 225조에서 175조로 줄어듭니다. 3단계, 시설 재투자가 기다립니다. 경쟁사 TSMC가 올해만 자본 지출 45조 원을 승인했어요. 안 쓰면 1등 자리를 뺏기는 구조라 약 70조를 또 깔아야 합니다. 175조가 105조로 쪼그라들어요. 4단계가 이번 사태의 진짜 폭탄입니다. 남은 105조를 두고 주주 배당으로 약 11조, 직원 성과급으로 약 40조가 거론됩니다. 4월 23일 주주 맞불 집회 피켓 문구가 정확히 이거였죠. 주주 배당 11조 대 직원 배당 40조. 주주 측 주장입니다. 5단계, 여기에 노조 요구가 또 얹어집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300조의 15%면 약 45조. 주주 몫이 한 번 더 잘려나갑니다. 노조 측 추산으로는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2천만 원,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는 3억 6천만 원 수준의 요구액이 나옵니다. 30대 평균 연봉이 4,550만 원이에요. 그 13.6배입니다. 한 회사 안에 2개의 한국이 사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300조를 벌어서 평범한 소액주주 1주가 손에 쥐는 건 1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다시 짚어드릴게요. 300조를 벌어서 1주가 가져가는 건 1만 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면 그 1만 원이 다시 절반으로 잘립니다. 김밥 한 줄 값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양극화,
바벨 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평균 1억 6천 받는 안쪽과 4,550 받는 바깥쪽이 같은 회사 한 채를 두고 마주 앉은 구조예요. 그런데 진짜 균열은 회사 밖이 아니라 노조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균열은 회사 밖이 아니라 노조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그러니까 파업 D-6 시점에 시사저널과 세계일보가 같은 날 같은 소식을 전했어요. DX 조합원들이 자기 노조, 그러니까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과 파업 금지 가처분을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회사가 노조에 가처분을 거는 게 아니라 한 노조 안의 직원이 같은 노조를 법원에 세우는 풍경이에요. 항의 이유는 한 줄이었습니다. 왜 우리 사업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느냐? 가전과 모바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들이민 첫 반격이었거든요. 반격은 법정 밖에서도 동시에 굴러갔습니다. 사내 메신저 닉네임을 5월 21일, 그러니까 파업 시작일 날짜로 바꿔단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날 하루 연차를 미리 끊어두는 직원도 늘었습니다. 공개적인 보이콧 신호를 자기 자리에서 띄운 거죠. 한 회사 안의 두 노조가 같은 정문 안에서 서로의 협상 테이블을 흔드는 풍경. 이걸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비경제라고 부릅니다. 조직이 너무 커지면 의사결정 비용이 폭증해서 안에서부터 균열이 갈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 SK하이닉스는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하이닉스 노조는 가입률이 약 90%, 작년 무기한 파업을 거쳐 성과급 제도를 뜯어 고쳤고 그 뒤 주가까지 올라탔습니다. 같은 파업인데 풍경이 통째로 달랐던 이유는 세 가지로 갈렸어요. 첫째, 하이닉스 노조는 영업이익 15% 명문화 같은 이익군 배율을 못 박는 요구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2024년 23조 5천억 원 수준, 삼성 반도체의 53조와는 규모, 구조 자체가 다른 식탁이었거든요. 셋째, 하이닉스 노조는 협상 중 비공개로 오간 약속을 밖으로 끌어내는 공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파업이라는 단어 안에서도 요구 내용, 규모, 신뢰, 이 세 변수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진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통장은 어떻게 되는가? 자, 내 통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부터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5월 11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 SK하이닉스가 18.9%입니다. 두 종목을 합치면 42.4%예요. 쉽게 말하면요,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큰 운동장에서 두 회사가 그라운드의 절반을 깔고 앉아있는 구조거든요.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코스피 절반이 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식 안 사도 시장 전체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다음 숫자입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북매 주식 운용 규모는 395조 1천억 원이고요. 그 안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20.2%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미 삼성 주식 간접 보유자라는 뜻이거든요. 산업부가 5월 14일에 추산한 손실 규모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최대 100조 원입니다. 한국 인구 약 5천만 명으로 단순히 나눠보면 1인당 약 2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약 800만 원이에요. 가족 한 명 한 명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그림인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함께 풀을 뜯어먹어야 할 공동의 목초지를 일부가 한꺼번에 베어 가져가 버리면 결국 풀밭 자체가 망가지는 구조예요. 코스피 시총도 국민연금도 우리 모두의 공동 풀밭인 겁니다. 잠깐, 그러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노조도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범한 소액주주들이 직접 칼을 뽑은 거예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민경권 씨가 5월 13일 수원지법에 가처분 인용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별도 주주소송인단 모집도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주만 있어도 제3자 권리침해 손배소에 명분이 듭니다. 한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15만 원에 백주 산 사람도 끼워주냐는 질문이었거든요. 답은 끼워줍니다. 1주가 있으면 한 사람의 주주이고 그게 그대로 청구권의 출발선이에요. 다만 룰이 바뀐 점은 미리 짚어둬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조법 3조 개정안이 2026년 2월에 시행됐거든요. 손배소를 걸 때 개별 책임 비율을 따로 산정하고 일부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쟁의 손배소 197건 중 95%가 근로자 개인을 향했던 과거와는 게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총이 깎이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흔들리면 청구서는 평범한 우리 통장에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끝나도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끝나도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뢰라는 자산이 한 번 균열을 내기 시작하면 그 균열은 부메랑처럼 회사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대만의 TSMC가 올해 자본 지출 45조 원을 승인하고 애리조나 공장 가속 페달을 이미 밟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시가총액 1조 달러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분위기거든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지금 협상장 한 줄 때문에 망설이는 동안 빅테크 고객사들은 이미 다른 문 앞에 줄을 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기 손실이 아닙니다. 한 번 떠난 고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매출 한 분기가 휘청거리는 차원이 아니라 영구 손실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해법 3가지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섭 룰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비공개 사후조정 자리에서 오간 발언이 그대로 외부에 새어나가는데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한다면 다음 협상 테이블에 아무도 진심을 꺼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비공개 약속을 깨트린 쪽에는 노사를 가리지 않고 분명한 법적 페널티가 따라붙어야 합니다. 둘째, 성과급 제도화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업이익 15%를 일률로 못 박는 방식 대신 사이클이 좋을 때는 더 두텁게, 식을 때는 자동으로 줄어드는 시점별 슬라이딩 스케일이 정답에 가깝거든요. 셋째, 소액주주 권리 인프라입니다. 분쟁이 터졌을 때 단 1주를 가진 시민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주 대표 소송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삼성 1주 혹은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노조 편입니까? 회사 편입니까? 아니면 둘 다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솔직한 한 줄이 다음 영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결국 신뢰 자산이라는 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코스피 시총 18%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 노조와 직원들이 어떻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회전문 너머까지 따라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부메랑이 어디서 멈추는지 그 끝을 함께 추적해 보시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